저는 오늘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 내 입술이 얼마나 떨렸는지 나는 아직도 생생하다. 여든 가까운 나이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고 남편이 떠난 뒤엔 오로지 아들 내외만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날 배신했다니. 며칠 전이었다. 내 방에서 사라진 통장을 찾다 우연히 며느리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게 됐다. 시어머니 치매 올 때까지는 버텨야지. 그래야 집이 우리 거나 마찬가지지.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들에게 짐이었나? 나는 며느리를 믿었다. 아들이 많이 벌지 못해도 며느리가 따뜻하면 그걸로 행복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며느리는 그동안 내가 아끼던 예금 일부를 슬쩍 빼냈고 생활비라고 달라는 돈도 대부분 자기 용돈으로 썼다. 나는 어리석을 정도로 믿었다. 필요하면 말하라는 말이 그녀에게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으로 들렸던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 안에서 구겨진 내 삶이 냄새처럼 올라왔다. 며느리가 웃으며 내 손을 잡던 장면, 생일날 케이크를 사오던 순간들. 그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뼛속을 찔렀다. 속으로 말했다. 나 평생을 헛살았던 걸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졌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내 나이 여든이라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평생을 참고 참아온 나였지만 이제는 지혜롭게 되갚아줄 차례였다. 그래서 나는 먼저 연기를 시작했다.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네. 어제 먹은 약도 기억이 안 나. 가벼운 중얼거림. 며느리는 내 말에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것이지. 내가 무너져주는 것.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더 침착하게 다음 행동을 준비했다. 며칠 뒤 마을 경로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노인보호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나는 바로 상담을 신청했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증거만 모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증거. 나는 이미 갖고 있었다. 며느리의 메시지, 빠져나간 통장 기록, 그리고 CCTV에 찍힌 장면들까지. 나는 그 모든 걸 꽁꽁 숨겨두었다. 속으로 소리쳤다. 그래, 이제 내 차례다. 그러나 이상했다. 복수의 계획을 세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쓰렸다. 이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존재였겠지. 이 생각이 들자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왔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며느리가 갑자기 내 방에 들어와서 내 얼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다. 배신한 사람이 할 표정이 아니었다. 왜? 왜 지금 와서 이런 표정을 짓는 거지? 그날 밤 나는 며느리의 눈빛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걸까? 그리고 다음 날 우연히 듣게 된 한 통의 통화 내용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어머니 몰래 그러는 거 나 정말 싫어. 하지만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은 우리 집을 떠날 거야.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도대체 며느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누가 그 사람일까? 며느리가 나를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날 우연히 들었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친정엄마나 친구와 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조심스럽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긴장감. 그리고 그 말.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나는 하루 종일 불안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대체 누구에게? 누가 우리를 위험하게 하지? 며느리는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지만 집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내 눈치를 살피는 듯, 혹은 뭔가를 지켜보는 듯한 눈빛.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평생 남의 물건 뒤지는 일 따위 해본 적 없지만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 안은 깔끔했고 특이한 물건도 없었다. 그러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두꺼운 파란 파일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다. 그중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나는 눈을 의심했다. 대출 채권 추심 통지서. 고 김영수 관련 채무 승계 안내. 이름을 보는 순간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다. 김영수 내 남편. 이미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
속으로 말문이 막혔다. 영수가 남긴 빚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고. 그 밑에는 메모가 있었다. 며느리의 필체였다. 아버님 빚, 어머니가 알면 충격 클까봐 숨김. 추심업체와 몇 달째 협상 중. 그 사람이 재촉 심해짐. 어머니 안전 먼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금까지 며느리가 내가 모르는 곳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파일을 덮으려던 순간 서류 사이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계속해서 어머니 돈 손대라 한다. 날 이용해 어머니 재산 넘기려는 거다. 어머니는 절대 알면 안 된다. 내가 막아야 한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며느리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는 다른 누군가를 막고 있었던 건가? 그때 복도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파일을 제자리에 넣고 방으로 달려갔다. 떨리는 숨을 참으며 침대에 앉아 있으니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니, 주무세요? 그래, 자려고. 문 좀 닫아드릴까요? 그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나는 그녀의 눈빛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뒤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를 등쳐먹으려던 며느리? 아니면 나를 보호하려던 며느리? 그 사이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스쳤다. 혹시 내가 본 메시지는 그 사람에게 보낸 척하며 속이려던 건 아닐까? 혹은 나를 지키기 위한 위장? 머리가 복잡해질수록 나는 며느리에 대한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이상한 미안함과 두려움이 생겨났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피곤해 절은 얼굴로 아침을 차리며 가볍게 웃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밖에 좀 나가.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들은 말과 본 서류가 사실이라면 이 아이는 지난 몇 달 동안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추심업체라면 정식 절차로 연락해오면 될 텐데 왜 며느리는 몰래 움직였을까? 왜 그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처럼 써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내 남편의 빚을 빌미로 며느리를 조종하는 존재는 나는 그 정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결국 점심때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그녀가 자주 통화하던 번호를 적어두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 짧고 거칠고 무서울 만큼 건조한 톤.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며느리 시켜서 돈 잘 받았는데 드디어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셨군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뭐라고? 돈을 잘 받았다고? 며느리가 준 돈이 내 돈이었다고? 그의 다음 말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며느리 그 여자,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어르신, 다음은 누구 차례겠습니까? 나는 말을 잃었다. 목소리가 얼어붙고 손끝까지 찬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 사람은 진짜 누구인가? 그리고 며느리는 왜 지금까지 혼자 싸워온 걸까? 며느리를 건드리면 다음은 나라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낮고 흐릿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마치 내가 이미 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듯한 불쾌한 확신에 찬 톤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속으로 떨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런 사람이 우리 삶에 끼어든 걸까? 며느리가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며 분노했던 감정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혹시 모든 오해가 시작된 건 나였던 걸까? 그날 밤 나는 며느리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건넸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너는 쉬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괜찮아. 너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그 눈빛에서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비밀에 대한 무거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래. 너는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하지만 그게 정말 나쁜 의도였을까?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주방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을 포개었다. 결심해야 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며느리에게 사실을 직접 묻기로.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내가 요즘 통화하는 사람 누구니? 그녀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표정이 희미하게 굳었다. 어머니 그게 난 내가 나쁜 짓을 한 건지 아니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 입으로 말해봐.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두고 굳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혼자 맡고 있었어요. 뭘? 아버님 빚 그중 일부. 정상적인 채권이 아니에요. 불법 추심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사람들은 어머니를 노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압박하면 쉽게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통장을 건드린 거냐?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미안해요. 그 돈으로 추심을 막았어요. 안 그러면 어머니 집까지 넘기라고 협박했어요. 아버님 이름으로 된 빚이라. 어머니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나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그동안 내가 억울해서 외쳤던 분노와 배신감이 마치 내 잘못이었던 것처럼 밀려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오해를 쌓았던 걸까.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다. 그럼 왜 그런 메시지를 쓴 거니? 시어머니 치매 올 때까지 버티자. 그건 또 뭐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어머니께 보여드리려고 쓴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어머니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고 믿게 하려고 일부러 연기한 거예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제가 탐욕스러운 척 연기한 거예요. 나는 멍해졌다. 그럼 네 어머니 돈 단 한 푼도 제가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넘기고 있다고 속이며 시간을 벌고 있던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오히려 나 때문에 그녀가 더 고통을 견뎌왔던 건 아닐까? 그러나 며느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 사실은 그 사람 중 한 명이 아버님과 생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나는 경악했다. 누구? 아버님 단골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람이 불법으로 문서 몇 장을 위조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남편이 남긴 빚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가짜 빚. 머릿속이 복잡해져 어지러웠다. 그럼 왜 이제야 말했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더 의심하면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그 틈에 제가 증거를 모으기 쉬워졌거든요.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정말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 순간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며느리를 오해했고 며느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그 틈을 노린 그 사람은 우리 둘 다를 장기판 말처럼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오해가 풀렸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 마음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머니, 그 사람들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들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벌써 소문이 갔어요.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어머니가 전화를 건 순간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마 곧 찾아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앞까지 와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골목 끝,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 둘이 우리 집을 향해 서 있었다. 며느리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이 끝이에요. 제가 모아온 증거 오늘 경찰에 넘길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저를 막으러 올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결심이 비쳐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은 밤을 이런 공포 속에서 견뎠을까? 20분쯤 지났을까? 현관에서 둔탁한 노크 소리가 울렸다. 계십니까?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며느리는 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어머니, 뒤로 가세요. 제가 나설게요. 안 된다. 너 혼자 두지 않아. 나는 지팡이를 세게 움켜쥐며 그녀 옆에 섰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숨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숨이 막힐 듯한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꿔들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것까지 모두 녹음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이 집 안에는 경찰관 2명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어제 미리 연락했어요. 집 주변엔 형사들이 대기 중이에요. 속으로 감탄했다. 이 아이 도대체 어디까지 준비해온 거니? 그 순간 현관문 옆에서 들려온 단단한 목소리.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불법 추심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고 달아나려던 남자 둘은 바로 제지당했다. 밖에서 소란이 멀어져 갈 때까지 나는 며느리의 손을 놓지 못했다. 범인들이 끌려나가고 나서야 집안의 고요가 찾아왔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냐? 내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처음에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상황이 커지니까 제가 감당 못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만큼은 걱정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까지 오해하게 만든 거니?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욕먹으면 그 사람들이 더 쉽게 속아 넘어가니까. 그동안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며느리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잘못 판단해 내쫓으려고까지 했는데 정작 그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를 지키기 위해 욕을 자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르겠구나. 내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가족이에요. 당연히 지켜야죠. 그 말은 평생 동안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숨기지 말자.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창문을 열어 저녁 공기를 들이켰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속으로 천천히 말해봤다. 처음엔 외로웠다. 가족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를 배신한 건 며느리가 아니라 오해와 두려움이었다. 이제야 나는 늦게나마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건 약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